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어제 사자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자토론을 중심으로 저희 채널은 부동산 채널이니까 부동산 부분만 잘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리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제 사자토론 중에 이 부동산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각 후보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 공약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공약들이 다 세세하게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 점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반면에 그렇게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각 후보들별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약이 최우선 되어야 할지는 분명하게 색깔로 나왔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제 사자토론에 어떤 부동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토론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자토론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권의 가장 큰 정책 실패와 문제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많은 국민들의 귀추가 몰려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우리는 절실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부분이 첫 번째 주제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각 후보들도 다른 부분보다 부동산에 더 많은 정책의 비중을 두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사자토론에서 첫 번째 주제임과 동시에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 한 가지를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각 후보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재명 후보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 이미 지금 정권도 말기 오면서 대대적인 확대 정책 피고 있죠. 물론 실제로 공급된 양은 없습니다. 미미하죠. 자, 두 번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네요. 지금 공급적인 부분보다는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개정입니다. 자, 대출 규제 완화는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대출 규제라는 것이 다주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 서민들,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임대차 3법 개정, 요것도 임대차 3법을 전세가, 월세가의 그 상승의 원인으로 두고 요거를 조금 개정해서 둘 다 맥락이 같죠. 내 집 마련과 임차 안정, 그래서 거주 안정, 거주비 안정을 최우선으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정책으로 먼저 손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공급 확대입니다. 공급 확대인데 이재명 후보랑 약간 다른 게 요거는 이제 젊은 2030, 40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급을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주택, 반값 아파트, 이러한 식으로 공급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가 보유율이 60%대인데 요걸 8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급 부분은 가장 먼저 손봐도 가장 늦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공급 정책을 피겠다. 그래서 이분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무주택자 비율이 이제 44% 정도가 되는데, 이들의 절반 정도가 집 걱정 없이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공급 정책을 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들이 만약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일단 공급 얘기들은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 개정,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작동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대출 규제 완화를 1주택자나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풀어주게 된다. 예.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영향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불평등,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 70% 충분히 받고 사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사는 분들, 지금 젊은 분들 대다수겠지만 이분들은 전에 분명히 선배들은 70% 샀는데 40%밖에 안 돼. 이거는 기회 박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대출해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출은 적정한 수준으로 장래 소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물론 심사를 다 하잖아요. 꼼꼼하게. 은행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가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뭐 사회적 합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치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게 원만히 좀 문제가 풀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해도 당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뭐 한두 채가 아니라 정말 어마무시한 공급이 일순간에 일어나야 다시 가격이 제자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지금 당장에 큰 효과를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출 규제 완화는 효과보다는 이거는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완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계부채 탓을 왜 집을 안 산 사람을 못 사게 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형평성이 좀 어긋나다.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각 후보들 간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후보에게 물어보고 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공약들을 발표하셨던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후보에게 쏟아진 질문과 그 후보가 얘기한 것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놓고 순서대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반시장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정말 이해 못할 수준으로 오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시장을 돌아서서 반시장 정책으로 해서 집값이 폭등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거다. 그리고 연끌 매수까지 반시장 정책이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군필자 청약 가점 5점 가산. 이거를 두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물어봤죠. 군필자 청약 가점 5점 가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부동산 정책으로 나는 한 게 아니다. 국방 정책 차원으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시간 댓글도 보면서 제가 유튜브를 봤거든요. 사자토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국방 정책이 왜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청약 가점도 있었다. 그뿐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이건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더불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해요. 자, 청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5점 준다고 해서, 군필자 5점 준다고 해서 집 사기 어렵다. 지금 최근에 이제 수도권의 이 당첨, 가점, 평균치를 보면 이제 60점대가 되는데,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요거는 문제가 있다. 이 가점제로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당첨 확률이 높고,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기는 뭐 언감생심 꿈에도 꾸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철수 후보는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뒤에 안철수 편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고, 자, 윤석열 후보는 그럼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택을 줄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청년 원가주택 도입하겠다. 이거는 공약 중에 하나 나왔던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지을 거고, 이들이 이제 초반에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또 물고 뜯는데, 청년 원가주택 해서 장기 저리 대출하면 계산해보면 월 250 나오는데,
이거 돈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뭐 금수저들만 사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시원하게 대답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 장기저리 대출을 운용함에 있어 거치식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5년이면 5년,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정해서 이자만 그 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게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는 시기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납부해야 될 금액 자체가. 그렇게 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그 이하의 금액까지 본다고 하면 너무나 포퓰리즘이죠.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청년 원가 주택 입지가 수도권에다가 거기다가 뭐 GTX나 이러한 노선에 역세권 주변에 입지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로 사실 청년 원가 주택을 제공해도 사실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이 우리나라의 개발, 토지 개발에 있어서도 굉장한 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입지 조성을 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다. 어차피 지금 이 원가주택에 소요되는 금액은 나라 돈이고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급, 요거는 저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 이 행복주택이든 뭐든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여러 공공주택들이 나왔는데 보금자리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온 거는 원래 당초의 계획량에 못 미치는 그리고 아예 짬이 되는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만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 가점에 대해서는 청년이 좀 불리하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이렇게 불리한 청년을 위해서 청년을 위한 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 자,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 영상 시청하는 분 중에 50대, 60대, 뭐 70대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내 집 마련한 시기는 20대, 30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40대, 뭐 50대 이쯤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좀 시간이 흘러서 지금 뭐 40대, 50대이신 분들은 이제 30대, 40대 돼서야 내 집 마련하셨을 거고 지금 와서 이제 20대, 30대 패닉 바잉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20대랑 30대가 실수요로 작용한 그 2년간의 시기, 매수한 시기 이때를 보면은 이제는 20대도 내 집 마련하는 케이스가 비중이 늘어났다. 요거를 지금 보실 텐데 사실 20대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집 마련하는데 그쵸?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집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과연 이게 맞을까? 그렇죠? 이분들은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40대 겨우 내 집 마련이 그냥 꿈이었어. 꿈이었어. 그래서 20대, 30대, 40대 보내고 그때서야 샀어. 근데 지금은 그냥 20대 자동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은 세상이래.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청년만을 위한 주택도 저는 형평성,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본질적인 정책이기보다는 이거는 표를 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실현돼도 이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저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종부세 폐지, 그리고 재산세와 합쳐서 합당한 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요건 좀 동감하는 게 지금 따로따로잖아요. 재산세 따로 내고 또 연말에 종부세 따로 내고 그냥 자산이 조금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조금 부동산 쪽에 놓은 것 뿐인데 이 종부세라는 것이 정말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과세 기준이 이제 지금 현 시점과 좀 맞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세금 부담이 늘어났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좀 보이거든요. 과도기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것도 좀 합리적인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것 자체도 사실 미실현이익,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가 이미 있잖아요. 양도세가 있는데 그 전에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넌 많이 가졌으니까 내야 돼. 이게
왜 합헌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뒤에 뭐 심상정 후보 얘기 나오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뭐 개발이익세, 뭐 토지,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것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위헌으로 사라졌거든요. 사라졌는데 이거는 계속 지금 틈만 내면 나오는 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나오고 또 이후에 나오고 나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정권에 들어서 종부세는 빛을 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세금을 걷고 있고. 근데 요거를 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 최근에 가장 부동산의 문제로 떠오른 화두죠. 진짜 돈 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은 뭐 공급이나 해놓고 뭐 돈줄을 재놨는데. 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LTV 완화를 80%, 여기서 또 서로 얘기하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90%로 바꾸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는 시작부터 80%였고 바뀐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LTV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LTV라는 게 DSR을 맞추지 않고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예. 소득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야.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 LTV 완화가 좋은 자격점으로 활용이 되겠지만 소득이 좀 적으신 분은 사실 LTV가 아무리 풀려도 DSR이 맞춰지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점은 DSR이에요. 그래서 DSR이 좀 맞춰서 손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자, 윤 후보 얘기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현재 부동산의 문제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안철수 후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다. 처음에는 이제 문정권의 후계자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문정권은 그러면 부동산 정책 잘했냐 물어보니까 실패했다. 그리고 매우 잘못했고 계속 저희가 사과드리고 있다. 그리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이제 공급 부족과 수요 왜곡이다. 자, 이번까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우리 김현미 장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왜곡도 들고 있어요. 자, 수요 왜곡은 왜 발생할까요? 정책 미스죠. 정책 미스가 없고서는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과 정책 실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 정책을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나 이런 종부세가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너무 줬다.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게 이때로 돌아가자면 사실 2015, 16, 17년까지는 이게 큰 상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일정 시점 되면은 적당하게 이제 내려올 줄도 알고 약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재건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물량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으면서 속속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냅둬도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핀 겁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뭐 역대 문정권에서 공급이 많았다, 공급 부족하지 않다 얘기하는데 이게 문정권에서 만든 공급량입니까? 아니죠. 전 정권에서 다 인허가 났고 분양이 끝난 물량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문제다. 근데 그 물건들이 나왔는데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역대급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은 더없이 폭등했고 각 단지 뭐 1000세대가 넘는데 물건 자체가 10개도 안 되는 현장들이 다수죠. 그리고 임대차 보호 정책과 이걸 얘기를 하죠. 이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보호만이 원인이 아니고요. 이게 힘을 받은 게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래요. 양도세 중과를 하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할 길이 임대사업자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때 돌아가 보면 파리대책 나왔을 때 이거 어떡하냐, 집 팔아야 되냐. 그래서 그때도 이제 노도강부터 집값 좀 빠졌었거든요. 조정 왔었거든 그때. 근데
이때도 이제 유일한 구멍이 이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걸 유지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는구나. 예,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좋았는데 집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도 임대사업자를 내면 내가 주택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구나 해서 여러 개 늘리기 시작했죠, 이때. 그래서 이게 원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빠져 있어. 양도세 중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된 게 요거다. 출구가 이거였다. 예. 자, 다음으로 대출에 관련된 부분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선 후보와는 좀 다르게 이제 무주택자도 아니야. 1주택자도 아니고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만 대출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LTV, DSR 요분들만 조정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가장 이재명 후보 얘기할 때 요거 얘기를 빠짐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토보유세, 개발이익 환수법,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개발이익을 다 몰수해 가면 누가 사실 주택을 공급하겠냐, 개발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통상적인 이익, 그러니까 이익은 어느 정도 주되 이게 너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익을 정해주겠다 이겁니다. 나라에서.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집을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여러 건설사들도 계속 인부 돌리고 이익을 남겨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인정하는 통상 이익을 쟀을 때 그 기준들입니다. 과연 좋은 자재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는 좀 더 좋은 퀄리티로 가야 되는데 이건 양으로 승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 현장 수주 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한 번 지으면 100년 가는 그런 주택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없다. 자, 생각보다는 이 공약들이 세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 개발이익 환수법만 나오고 뭐 국토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사자 토론 말고 두 명만 두고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아쉽게 부동산 정책 얘기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거의 대장동 얘기를 몇 가지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잡혀먹었거든요. 그래서 못했고, 다음 후보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폭등의 원인은 일단 앞선 뭐 후보와 똑같아요. 반시장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더 정해주는, 시장을 국가가 컨트롤하는 그러한 정책이 잘못됐다. 부동산의 국가주의다. 그래서 폭등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민들, 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면서 사실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20년, 뭐 21년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그 이후에 최근까지 오면서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영향을 크게 받는 규제들이 굵직굵직하게 나왔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대출 관련 규제인데, 자, 어쨌든 이 부분을 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투기로 보고 정책을 펼쳐서 실패한 거다. 이렇게 폭등 원인을 안철수 후보는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윤석열 후보 얘기할 때 얘기 나왔던 부분, 청약 점수에 대해서 이제 기성층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청약 점수를 세대별 쿼터제로 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난 이렇게 정책을 피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사실 뭐 쿼터제라고 보다 그냥 추첨제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청년주택하고 좀 비슷한데 45년 담보대출을 운용하겠다. 그래서 80%까지 빌려주고 최저금리로 운용을 하고 또 15년 거치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15년 동안 충분히 이 청년이 성장할 수 있을,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고 내 집 마련을 먼저 실현시켜 주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집값이 좀 많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토지 임대부로 해서 반값 주택으로 해서 건설 비용만, 토지 비용 빼고 건설 비용만 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얘기가 좀 많이 되질 않았어요. 다른 후보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또 질문하면서 시간을 깎아먹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만
부분은 좀 얘기가 돼서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음 심상정 후보는 글이 굉장히 많죠. 글이 많아요. 누가 영상을 올렸는데 심상정 후보 코로나 걸렸냐 급발진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자 아무튼 자 심상정 후보 얘기하겠습니다. 자 공급 폭등의 원인을 볼 때 지금 공급 부족으로 폭등한 거 아니다. 공급 충분했다. 공급 부족 폭등을 원인으로 삼는 너네들은 전형적인 건설업자들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정부 들어서는 공급이 역대 최고였다. 전국으로 310만 채가 공급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좀 여러분들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문정부 들어서 이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사실 이게 인허가가 되고 돌아갔던 거는 그 이전 정권입니다. 네, 이전 정권이라는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지금은 정말 앞으로 인허가 밟고 입주될 물량이 정말 상당 부분 결여가 돼 있어요. 지금 결여가 된 부분이 뭐냐? 이 문정부 탓입니다. 네, 문정부 탓이에요. 지금 앞으로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공급량이 좀 부족한 단절기가 오잖아요. 지금 단절기도 마찬가지. 이 문정부 탓이에요. 이거는 딴 데서 탓을 찾을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심상정 후보는 잘못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임대 아파트 공급에 전력을 다해야 될 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짓는데 그 비율은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문제를 국민들이 귀추를 주목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손에 닿지 않는 금액대까지 올라가서 비현실적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전에는 살 수 있었고 꿈이라도 꿔볼 수 있던 주택들이 지금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 안정돼야 된다, 가격이 좀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 국민적인 생각인데, 누가 지금 거주할 집이 부족하고 거주할 집이 필요하다, 이게 부동산 문제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부동산 문제가 첫 번째 주제가 됐을까요? 결국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누가 펼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심인데, 임대주택을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 전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가 지금 44%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수준까지 본인 임기 내에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본인은 이제 숙명처럼 부동산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종부세를 최고 수준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최고 수준까지 종부세를 물릴 거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사라졌던 토지 초과 이득세, 요거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주택상한제를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채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겠다. 3채 이상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사실 엄청 떨어지죠.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도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거는 예전에도 이제 위헌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 공제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뭐 공제가 있고 양도할 때 공제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뭐 다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요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맞지 않죠. 근데 이게 또 나와도 뭐냐면,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토지 초과 이득세가 생겨나고 이제 땅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요. 그때는 제가 어려웠던 때이기 때문에 저도 경험은 못했습니다만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밑단에서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또 비현실적인 얘기하죠. 세입자의 주거권 영구 보장. 예. 본인이 살고 싶을 때까지 살게 해주겠다. 예. 임대차 3법을 넘어선 거죠. 예. 이걸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0분간 사자 토론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일단 공약의 세세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 색채는 정확히 보이는 시간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여기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 비교, 그리고 부동산에 좀 더 특화된 그러한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한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